30. 명희는 성누가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내가 병이 나서 얼마 동안 이 바둑을 쉬게 됐다고 하더라도 미완성인 것을 가지고 백이우시하니 흑이우시하니 제3자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의 상황에서 명인다운 말이며 대국자 자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작전의 흐름도 있을 것이다. 명희는 그 무렵에 형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바둑이 끝난 뒤에 니치니치 신문의 고위 기자가 나에게 언뜻 한 말인데 입원할 당시에는 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좀 이상한가 하는 느낌은 없지도 않았지만 확실히 졌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흑 99가 중앙에서 백이 호구로 불린 데를 들여다보았을 때 백이 백으로 이은 것이 입원하기 전에 한 수였었는데 명희는 뒤에 강평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백을 잊지 말고 우변의 흑을 눌러 백의 영토로 침입하는 길을 막아두었더라면 흑도 용인하게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48로 하변에 화점에 둘 기회를 포착하여 포석의 원리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백도 불만이 없는 구도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명희는 이미 거기에서 상당히 유망하다고 본 것이었다. 따라서 백에게 그 중요한 요점을 빼앗긴 흑 47은 지나치게 단단한 것으로 보이며 우선 완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강평하고 있다. 그러나 오답게 칠단은 흑 47로 단단하게 두어두지 않으면 거기에 장차 백이 수단을 부리는 여지가 남겨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라고 대국자의 감상을 말하고 있다. 또한 5, 6단의 해설에서는 흑 47은 정수이며 튼튼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전하고 있던 나는 흑이 47로 단단하게 있고 다음에 백이 하변 화점의 큰 곳을 차지하는 순간 깜짝 놀랐었다. 나는 흑 47의 수에서 오답게 7단의 기풍을 느꼈다기보다는 7단이 이 승부에 임하는 각오를 느낀 것 같았다. 백을 제3선으로 기계하고 흑 47에 이르는 두꺼운 벽으로 꽉 찍어 누른 데에는 오답게 7단의 온몸의 힘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7단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수단, 상대의 술책에 빠지지 않는 견실한 수단으로 발밑을 굳히고 있는 것이었다. 중반의 백수 근방에서 미세한 형세가 되었거나 혹은 형세가 불명한 상태라고 하면 흑이 당한 셈이 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오답게 7단의 침착하고 마음이 안정된 작전이었는지도 몰랐다. 견실하다는 면에서는 흑이 우월했으며 우선 흑의 영토는 확실하여 이제부터 백의 형태를 조금씩 침식해가는 7단의 독자적인 능숙한 전법으로 들어가는 셈이었다. 오답게 7단의 옛날 혼인보 조와 명인의 제례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조와는 고금을 통해서 첫째가는 흰바둑으로서 슈사의 명인도 또한 자주 조와 바둑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튼튼하게 태세를 갖추어서 싸움을 주로 하여 힘으로서 적을 비틀어 눌러버린다. 혹이 있고 강렬한 기풍이었다. 위급한 장면과 변화가 많아서 화려한 바둑이 되기 때문에 더욱 아마추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의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이 마당에서 격전에 이은 격전, 전국에 얽힌 분규가 나타나 휘황찬란하게 눈부신 바둑을 보게 되리라고 아마추어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전혀 빗나갔다. 오답게 7단은 슈사의 명인의 능숙한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심한 것일까? 광범위한 싸움이나 복잡한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명인이 작전을 전개할 여지를 극력 제한하면서 자기로서 싸우기 좋은 형태로 이끌어 가려고 애썼다. 백에게 큰 곳을 허용하더라도 침착하게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그 견고한 수단은 소극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인 저력이었다. 강한 자신이 일관되고 있었다. 견인자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힘이 충만해 있으므로 본래 지닌 바 성질에 따라 날카로운 표적, 노림수를 말합니다. 표적을 정하여 때로는 격렬한 공격 수단을 취하지 않고는 두지 않았다. 그러나 오답게 7단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명인이 강제적으로 싸움을 걸 기회는 한판의 바둑 가운데 어디엔가 있었을 것이다. 백은 처음에 두 기회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많을 듯 싶은 형태를 만든 것이다. 백의 외목에 대해서 흑이 3-3으로 들어간 자상기에서는 65세의 명인이 최후의 승부 바둑인 이 바둑에서 새로운 수를 시도한 것이었다. 과연 그 기회에서 이었고 풍운이 생겼다. 거기에서 바둑을 어렵게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능수능란한 명인도 중대한 바둑인 때문인지 복잡한 변화가 벌어져 혼전이 되는 것을 피하고 간명한 길을 택했다. 거기서부터 중반까지는 대체로 흑의 수단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다케 7단이 다소 혼자 씨름처럼 힘을 주고 있는 동시에 절로 미세한 형세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하기는 이 바둑처럼 흑이 조심해 두는 바둑에서는 미세해지는 게 필연적이며 오다케 7단은 단 한 집이라도 확실하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백이 성공한 형세라고도 볼 수 있었다. 명인이 별로 무슨 술책을 써서 그리 된 게 아니다. 흑의 악수에 편승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흑이 강력하게 밀어오는 압력에 따라 물이 흐르고 구름이 가는 것처럼 두는 가운데 하변에다 너그러운 백의 형태를 구성하여 어느덧 미묘한 형세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명인의 원숙한 경지였을까? 명인의 기력은 노령으로 쇠퇴하지도 않았고 병고 때문에 손상되지도 않았다. 31. 성누가병원에서 세다가 야구 운한의 집으로 돌아간 혼인보 휴사의 명인은 생각하니 7월 8일 여기를 나가서 약 80일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집을 비운 셈이구나 하고 말하고 있다. 명인은 그날 근방을 200~300m 걸어보았는데 그것은 지난 2달 동안의 가장 먼 걸음이었다.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퇴원한 지 2주일 만에 겨우 반듯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50년 이래 정조하는 습관에 익숙해 왔다. 책상다리를 하는 건 오히려 고통스러웠는데 병원에서 줄고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당장에는 반듯하게 앉지를 못하고 식사를 할 때는 테이블 클로드를 앞에다 늘어뜨려 다리가 안 보이게 책상다리를 하고 있었다. 책상다리라기보다 가느다란 두 다리를 앞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이런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국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장시간의 정좌를 못하면 야단이므로 되도록 정좌를 연습하고 있었지만 아직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다. 좋아하는 경마 시즌도 왔지만 심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명인은 조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다 못하여 걸음 연습도 겸해서 후추에 가보았다. 경마를 보고 있자니까 어쩐지 상쾌해져서 둘 수 있다는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면 역시 속이 허약해지고 있는 탓인지 늘어져 버린다. 그래도 2번 경마 구경을 갔으며 이제는 바둑을 두기에는 지장이 없어진 것 같으니 18일경부터 두기로 오늘 정했다. 도쿄 니친지 신문의 구로사키 기자가 필기한 명인의 담화다. 담화에서 오늘이라고 한 것은 11월 9일이다. 명인의 인퇴기는 지난 8월 14일 학고내에서 중단된 후 꼭 3개월 만에 다시 계속되는 셈이었다. 벌써 겨울이 가까우므로 대국장으로는 이토의 단코원이 정해졌다. 명인 내외는 제자인 시마무라 5단과 일본기원 야하타 간사의 시중을 받아 대국 사흘 전인 11월 15일 단코원에 도착했다. 오다케 7단은 16일에 왔다. 이즈에서는 귤나무산이 아름답고 바닷가의 여름 귤이나 고와 귤나무도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15일은 흐린 날씨에 찬기가 돌고 16일은 가랑비가 내렸는데 곳곳에는 눈이 왔다라고 라디오가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17일은 공기에서 단맛이 나는 것 같은 이즈다운 포근한 날씨가 되었다. 명인은 오토나시 신사나 조노이케로 소풍을 갔다. 산책을 싫어하는 명인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학고내에서도 대국 전날 밤에 이발사를 여관으로 불렀는데 이토에서도 역시 17일 수염을 깎았다. 학고내에서처럼 또 부인이 뒤에서 명인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당신 이발소에서도 흰머리를 까맣게 염색해 주나? 하고 명인은 이발사에게 중얼거리면서 오후의 정운에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명인은 도쿄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와 있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출전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명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으나 진행 도중에 병으로 쓰러진 뒤였기 때문에 그런 몸치장을 했던 것일까. 언제나 머리를 네모로 짧게 깎는 명인이 지금은 길게 기르고 거기에다 까맣게 염색을 하고 있는 게 어쩐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이발사의 면도날의 움직임에 따라 명인의 짙은 갈색 피부가 강하게 버틴 광대뼈와 함께 노출되어 왔다. 명인의 얼굴은 학군의 때처럼 창백하지도 않고 부기도 없었지만 충분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단코원에 도착하자 곧 명인방에 인사를 가서 문안을 드리니까 네, 그저 하고 명인은 막연하게 대답을 하고 여기 오기 전날 성누가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다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심장은 아주 완전하게 나아있지 않고 이번에는 늑막에 물이 조금 괴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지에 와서 의사한테 보이니까 기관지가 어떻하나요? 감기가 들었나 봐요. 그러세요? 나는 뭐라고 말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먼저 병이 낫지 않은 데다가 새 병이 두 가지 겹쳐서 세 가지나 되었어요. 일본 기원이나 신문사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선생님, 몸에 대해서는 오다케 씨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왜? 하고 명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오다케 씨가 터집을 잡아 난처해져서는 사실이 그런 것을 숨기는 건 안 좋잖아. 여보, 오다케 씨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게 좋아요. 환자라고 해서 또 학군에서처럼 거북하게 여겨요. 라고 부인이 말하니까 명인도 입을 다물었다. 몸이 어떠냐고 질문을 받으면 명인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구한테나 사실대로 말하고 있었다. 명인은 즐거운 반주도 좋아하는 담배도 단호하게 끊고 있었다. 학군에서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명인이 이제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온 것도 그런 결심의 표시였는지도 모른다. 이 바둑이 끝나면 예년대로 아타미나 이토로 피안을 하시는지 또는 다시 입원을 하시는지 내가 물으니까 명인은 문득 마음을 여는 것처럼 글쎄, 실은 그때까지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가 문제지. 지금까지 아주 쓰러지지는 않고 둘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막연한 성질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32. 당코원에서는 전날 밤에 다다미를 깔았다. 11월 18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니까 새 다다미 냄새가 났다. 학군에서 사용한 명반을 고스기 사단이 나라야 여관에서 이리 가져다 두었다. 명인과 오다케 7단이 자리에 앉아 바둑통을 열었더니 흑돌에 여름 곰팡이가 끼어 있었다. 여관 반토나 하녀까지 그들에게서 그 자리에서 곰팡이를 닦았다. 명인의 백의 봉수가 풀린 것은 오전 10시 반이 되었을 때였다. 흑 99로서 중앙에서 백이 호구를 벌려 이은형을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백은 그것을 이은 점이었다. 학군에서 마지막 두 날은 명인이 봉수한 이 한 수뿐이었다. 바둑이 끝난 뒤에 명인은 백으로 이은 점은 병이 심해져서 입원하기 직전에 중단하면서 둔 한 수라고는 하지만 좀 고려가 부족하다는 유감이 있었다. 여기서는 손을 빼고 18의 12로 눌러 우하기를 튼튼하게 해두어야 했었다. 흑은 이왕 들여다본 바에는 응당 끊어야 하겠지만 끊겨도 백은 그다지 고통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백으로 백진을 지켰더라면 흑은 아마도 용역에 낙관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됐을 것이다 라고 강평하고 있다. 그러나 백은 나쁜 수는 아니고 또한 이 한 수 때문에 형세가 불리해진 것도 아니었다. 오다케 7단은 명인이 당연히 이을 줄로 생각해서 들여다보았던 것이며 제3자도 명인이 당연히 이을 줄로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백은 봉수라고는 하지만 오다케 7단은 3개월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흑백 1은 오른쪽 아래 백의 영역을 침범해가는 수단밖에 없다. 거기에다 한 칸 띄는 한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 아마추어에게는 보였다. 그것을 오다케 7단은 12시의 점심 휴식 때까지 두지 않았다. 점심 휴식 시간에 명인은 뜰에 나왔다. 이것도 드문 일이었다. 매화나무 가지도 솔잎도 반짝이고 있었다. 팔손이 나무나 말곰치 꽃이 피어 있었다. 오다케 7단 방 밑에 있는 동백나무에는 철이른 꽃 한 송이가 뒤틀려 피어 있었다. 명인은 걸음을 멈추고 그 동백꽃을 쳐다보았다. 오후의 대국실 미닫이에 소나무 그림자가 비쳤다. 동박새가 와서 울었다. 마루 앞 연못에 커다란 잉어가 있었다. 학군의 나라야 여관것은 빨간 잉어였는데 이 여관것은 보통 참 잉어였다. 언제까지나 7단이 흑백 1의 수를 두지 않으므로 참을성 있는 명인도 기다림에 지쳤는지 조용히 잠자듯 눈을 감았다. 관전하는 야스나가 4단도 어려운 장면이긴 하다. 곧 중얼거리더니 무릎을 반씩 끼고 책상 다리를 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 뭐가 어려운 것일까? 18의 13으로 한 칸 뛰는 수가 있을 뿐인데 7단은 일부러 두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의심을 했으며 진행 담당자들도 초조함을 느꼈는데 7단은 뒤에 대국자의 감상에서 18의 13으로 뛰느냐 18의 12로 헤어나가느냐 무척 망설였다고 말했으며 명인도 어떻든 득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장면이다라고 강평해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 대국의 최초 한수에서 오다케 7단이 3시간 반을 소비한 것은 어쨌든 기이한 느낌이었다. 이 한수로 가을에는 기울고 전등이 켜져 있었다. 명희는 단 5분 만에 102를 흙이 한 칸 뛴 사이로 찔러 나갔다. 흙 105에서 7단은 또 42분 생각했다. 이 토에서 열린 첫날 대국은 5수 두었을 뿐으로 흙 105가 봉수가 되었다. 이날의 소비 시간은 명희는 단 10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다케 7단은 4시간 14분이었다. 처음 대국 시간부터 합계를 하면 흙은 21시간 20분이 되어 전례 없는 제한 시간인 40시간의 반을 넘고 있었다. 입회인인 오노다 6단과 이와모토 6단은 일본 기원 성단대회에 나가 있어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요즘 오다케시 바둑은 어둡군요. 라고 이와모토 6단에 하는 말을 나는 학원에서 들은 일이 있었다. 바둑에도 어둡고 밝은 차이가 나나요? 그야 있고 말고요. 바둑 성격의 색깔입니다. 뭐라고 할지 바둑이 음침하다고 할까요?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바둑이 어둡고 밝은 것은 물론 성패에는 상관이 없으므로 오다케 씨가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오다케 7단은 일본 기원의 봄 성단 대회에서는 8국 전패, 그런데 한편으로 명인의 인퇴기 상대자를 선발하는 선수권 시합의 신문 바둑에서는 전성이라는 이상할 만큼 균형이 맞지 않은 성적이었다. 명인에 대한 흙의 바둑도 그 성격이 밝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땅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숨을 막고 있다가 벼랑간 외치기 시작하는 동작이 경쾌하지 않으며 뒤에 가서 짓궂게 침식에 들어가는 수단을 쓰는 것 같았다. 기사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2가지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두는 사람과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테면 오다케 7단이 전자라고 하면 오층원 6단은 후자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인 7단은 그 자신, 이 바둑을 매우 미시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확실하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서는 단 한 수인들 마구 안심하고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33. 이 투에서 다시 시작된 첫째 날 대국 뒤에 과연 분규가 생겼다. 다음 대국 날짜도 정할 수 없을 만큼 뒤틀리고 말았다. 학군의 때와 마찬가지로 명인의 병 때문에 대국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을 오다케 7단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7단은 학군회에서보다도 완고했다. 학군회에서 혼인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분규의 내막은 관정기에다 쓸 수 없었으므로 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문제는 대국 날짜를 정하는 데 있었다. 중간에 나흘을 쉬고 5째마다 대국한다는 게 처음 약속으로서 학군회에서는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 4일간은 휴양을 위한 것이지만 여관의 통조림을 당해서는 오히려 노명인의 피로를 증가시켰다. 명인의 정세가 악화된 후로 이 4일간을 단축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7단은 계속 거부했다. 학군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당겨서 나흘 만에 대국을 계속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명인이 단 한 수 두었을 뿐이었다. 대국 날짜에 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으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약속은 마지막에 가서는 깨어졌다. 명인의 심장장애는 이미 고질이 되어 언제 완치가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성누가병원의 이나다 박사도 명인이 바둑을 두러 가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을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바둑이 끝날 것을 바랐다. 이 투에서 둔 첫째 날 명인은 바둑판을 대하고 있는 동안에 눈꺼풀이 조금 부석부석해졌다. 명인은 병세가 염려되기 때문에 빨리 편해지고 싶다. 신문사로서도 독자에게 인기가 있는 이 바둑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내고 싶다. 오래 끌다가는 위태롭다. 대국날의 중간 휴식을 단축시킬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오다케 7단은 쉽사리 응하지 않았다. 오다케 씨의 오랜 친구로서 제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하고 무라시마 5단이 말했다. 무라시마도 오다케도 간사이 지방 출신의 소년기사로서 도쿄에 나와 무라시마는 보모옹에 들어가고 오다케는 스즈키 7단의 문화생이 되었는데 옛날부터 지내온 정의가 있고 또 기사 동료 간의 친교가 있으므로 무라시마 5단은 자기가 사리를 분별해서 부탁을 하면 오다케 7단이 알아주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무라시마 5단은 명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까지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거꾸로 오다케 7단을 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명인이 앓는 몸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는 숨기고 다시 또 환자를 상대로 바둑을 두게 하는 거냐고 7단은 진행 담당자들에게 말했다. 명인의 제자인 무라시마 5단이 대국 중인 여관에 묵으면서
명인을 만나고 있는 사실부터가 성부의 신성을 손상시키는 짓이라고 해서 오답계 7단의 비위에 거슬렸을 것이다. 명인의 제자인 동시에 7단의 매부가 되는 마에다 6단은 학군에 와서도 명인방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관도 따로 정했다. 엄숙해야 할 대국 조건을 우정이나 인정으로 얽어서 바꾸려 한다는 것도 7단은 못마땅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늙은 환자를 상대로 다시 싸우는 게 7단은 싫었을 것이다. 그 상대가 명인이라는 것도 7단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의논이 뒤틀려서 오다케 7단은 바둑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학군의 때처럼 부인이 히라즈카에서 아기를 때리고 7단을 구슬러 왔다. 도고라고 부르는 손바닥 요법을 하는 의술자도 불러왔다. 오다케 7단의 이 의술자의 치료를 친구들한테도 권하기 때문에 도고는 기사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고 있었다. 7단은 도고의 치료에 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에 관해서도 도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고는 다소 수도자 비슷한 면이 있었다. 매일 아침 법화경을 읽는 7단은 매달리듯 깊이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 언의를 소중히 여기는 성질이기도 했다. 도고 씨가 하는 말이라면 오다케 씨도 꼭 들을 겁니다. 도고 씨는 바둑을 두라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 라고 진행 담당자는 말하고 있었다. 오다케 7단은 나에게 좋은 기회니까 도고의 진찰을 받으라고 권했다. 친절하고 열심히 했다. 7단 방에 갔더니 도고는 내 몸을 손바닥으로 살피고 어디라고 나쁜 데는 없습니다. 가늘기는 하지만 장수를 하십니다. 라고 금방 말하고서 다시 한참 동안 내 가슴에다 손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손을 대보니까 오른쪽 가슴 윗부분 단젠은 집에서 입는 겨울 옷을 말합니다. 가슴 윗부분 단젠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건 정말 이상했다. 도구는 손바닥을 접근시킬 뿐 내 몸에 닿는 것은 아니며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하는데 단젠을 입은 오른쪽 가슴은 따뜻해지고 왼쪽은 차가웠다. 도구의 설명에 의하면 오른쪽 가슴에 들어있는 독소 같은 것이 치료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온도였다. 나는 폐나 늑막의 자각 증상이 있었던 일은 없으며 렌트겐 사진으로도 무슨 고장이 나타난 일은 없지만 오른쪽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는 있었으므로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가볍게 앓고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그 흔적이 남아서 오른쪽 가슴에 도구의 손바닥 효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소음이든 단전을 통해서 따뜻해진 사실은 나를 놀라게 했다. 도구는 나에게도 이 바둑은 오다케 7단의 묵은 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포기를 하는 경우에 7단은 온 세상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는 다만 진행 담당자들이 오다케 7단과 교수반 결과를 기다릴 뿐 할 일이 없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도 명인에게 알리지 않으므로 상대가 바둑을 포기한다고 할 정도로 갈등이 심한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헛되이 날짜만 지나가니 답답한 노릇이다. 명인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나 호텔에 가기도 했다. 나도 같이 가자고 권유를 받았다. 이튿날은 내가 오다케 7단을 권해서 갔다. 포기한다고는 하지만 7단은 아주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고 대국장인 여관에 머물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달래고 구슬리는 말에 양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사흘째마다 대국을 하고 그날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오후 5시로 하기로 낙착이 된 것은 23일이었다. 18일 일단 중단된 후로 닷새 만에 해결을 본 것이었다. 학군회에서도 닷새째마다 대국을 하기로 했던 것이 나흘째마다 하기로 변경되었을 때 나는 3일간 휴식으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하루 2시간 반씩 두어서는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 곧 7단은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2일간 휴식으로 단축되었다. 34. 그러나 겨우 타협을 보는 순간에 다시 또 암초에 부딪혔다. 이 아이가 정해졌다고 듣자 명희는 진행 담당자들에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오다케 7단은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두자고 했다. 명희는 기분이 상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두기로 하면 마음이 서둘러져서 당장이라도 두고 싶다. 단순한 태도로 나왔다. 그러나 7단은 복잡하게 조심을 했다. 며칠 동안이나 말썽을 끌어 머리가 몹시 피로하므로 기분을 잘 진정시켜 바둑을 계속하는 마음의 태세를 새롭게 하고 싶다. 두 사람 성격의 차이였다. 그리고 7단은 그동안의 마음씀 때문에 뱃속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다 여관에 데리고 온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높았다. 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7단은 무척 조심을 했다. 도저히 내일은 둘 수가 없다. 그러나 진행 담당자로서는 여태까지 명인을 공연히 기다리게 한 것은 대단한 실수였다.
이를것 엄두가 나 있는 명인에게 오다케 7단의 사정으로 하루 더 연기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명인이 내일부터라는 것은 절대적이었다. 명인과 7단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7단을 설복시키려고 했다. 7단은 화를 냈다. 마음이 흥분되고 있는 때이므로 더욱 나빴다. 7단은 이 바둑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일본 기원의 야타 간사와 니신지 신문의 고위 기자는 2층 작은 방에 말도 하지 않고 맥이 풀린 듯이 앉아 있었다. 그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 난처한 형편이었다. 둘 다 원래가 말이 적고 서투른 편이었다. 저녁 뒤에 나도 그 방에 있었다. 여관 하녀가 나를 찾으러 와서 오다케 선생님이 우라카미 선생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딴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한테? 나는 뜻밖이었다. 두 사람 다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하녀의 안내를 받아갔더니 넓은 방에 오다케 7단이 혼자 앉아 있었다. 화로는 있어도 서늘했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오랫동안 이모저모로 수고를 끼쳐드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바둑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7단은 불쑥 말을 시작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나 뵙고 인사를 여쭈리고 생각해서 나는 관정기자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히 인사를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삼스러운 인사를 받고 보면 비차간 호의의 표시로서 내 입장도 달라졌다. 그렇습니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학교내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분규를 나는 그저 방관할 뿐 내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7단은 나에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둘이서 마주 앉아 7단의 불평을 듣고 있는 동안에 비로소 나는 의견을 말해도 좋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컨대 슈사의 명인 인택의 상대자로서 오다케 7단은 혼자 힘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오다케 개인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시대의 선수로서 역사의 흐름을 잇는 대표자로서 명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다케 7단이 선발되기까지는 약 1년에 걸친 명인 인퇴기 도전자 결정전이 있었다. 우선 6단진에서 구보마츠와 마에다가 우승하여 스즈키 세고의 갓도 오다케의 7단진에 참가하여 6명의 총 리그전이 시행되었다. 오다케 7단은 5명에 대해서 전승을 했다. 지난날 스승이었던 두 사람, 스즈키와 구보마츠도 쓰러뜨렸다. 스즈키 7단은 바둑이 한창 때 명인에 대해서 정선으로 계속 이겨 호선이 될 뻔한 것을 명인이 회피해서 그걸 평생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고도 한다. 그 늙은 스승에게 다시 한번 명인과 상대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제자의 인정일지도 모르는데 오다케 7단은 스즈키 7단을 이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을 다투는 싸움은 둘 다 사성을 낳은 구보마츠와 오다케, 이 역시 사제간에 벌어졌다. 그러고 보면 오다케 7단은 두 스승을 대신해서 명인과 대적하는 의미도 있다. 스즈키, 구보마츠 같은 원로보다도 젊은 오다케 7단이 확실히 현역을 대표하는 기사다. 그리고 오다케 7단과 다시 없는 친구인 동시에 예도의 경쟁자이기도 한 오청원 6단은 나란히 선 대표자이겠지만 5년 전에 명인을 상대하여 신포석으로 싸워 패배를 당한 일이 있다. 오청원도 선수권을 장하겠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5단이었으므로 명인한테 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치수가 아니며 또한 그 바둑이 명인의 인퇴기는 아니었다. 그 전에 있은 명인의 성부 바둑은 12, 3년 거슬러 올라가서 가리간의 7단이 상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기원과 기세이샤의 대항전이었고 개인적으로 가리간의 7단은 명인의 숙적이기는 했지만 이미 옛날에 패배를 당하고 있었다. 명인이 또 이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불패의 명인의 최후의 성부 바둑이 이번 인퇴기이다. 가리간의 7단이나 오청원 6단이 상대한 바둑하고는 뜻이 다르다. 오다케 7단이 명인한테 이긴다 해도 당장의 다음 명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인퇴기는 시대의 전환점이고 시대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행사로서 그 뒤에는 기계의 새로운 활기가 일게 될 것이다. 인퇴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오다케 7단의 책임은 이처럼 중대한 것인즉 자기 한 사람의 감정이나 사정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그리고 오다케 7단의 명인의 지금 나이가 되자면 앞으로도 35년 걸린다. 말하자면 7단이 태어난 후 오늘까지 살아온 것보다 5년 더 길다. 바둑이 융성기에 접어든 후 일본 기원 안에서 자란 7단에 비하면
옛날 명인이 수호받은 시절은 훨씬 더 고생이 많았다. 명인은 메이지의 초창기부터 차츰 일어나서 건년의 융성에 이르기까지 어떻든지 바둑의 운명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었다. 기계의 제1인자다. 그 65년에 걸친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퇴기를 완성시켜 주는 게 후계자의 도리가 아닐까? 학군에서는 환자로서 자의를 내세우는 일은 있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곳 이토에서 끝을 내기 위해 흰머리를 염색을 하고 왔다. 생명을 건 결심이다. 그런 노명인의 결심에 대해서 젊은 상대자가 바둑을 포기했대서는 세상의 동정이 명인에게 모이고 오닥에 칠단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칠단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논쟁은 끝이 없고 서로 허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뿐이다. 사태의 진상은 결국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다. 역사적인 인퇴기이기 때문에 오닥에 칠단이 포기를 하면 그 행위도 바둑 역사에 남는다. 무엇보다도 칠단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포기를 하면 바둑이 끝난 경우를 가정하여 성패에 대한 억측이 시끄럽고 추잡하게 세간에 떠돌게 될 것이다. 병든 노명인의 인퇴기를 젊은 후진이 방해해서 될 일일까? 띄엄띄엄 이어가면서 나로서는 이모저모로 역설했다. 그러나 칠단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물론 칠단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인종과 양보를 거듭하여 불평이 쌓여 있다. 이번에도 양보를 하니까 이쪽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내일부터 두라고 한다. 그래서는 충분히 둘 수가 없으므로 차라리 두지 않는 게 양심적이다. 그럼 하루 연기해서 모레부터라면 괜찮은가요? 하고 나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이젠 틀렸어요. 모레라면 오닥개 씨는 괜찮은 거지요? 나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명인에게 여쭈어 보겠다고는 말하지 않고 오닥개 칠단과 헤어졌다. 칠단은 나에게 포기한다는 인사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진행 담당자들 방으로 돌아왔다. 고의 기자는 팔꿈치를 베고 누워있으면서 오닥개 씨가 안 둔다고 했겠지요? 그래요. 그 말을 나에게 해둔다는 거예요? 야따 간사도 뚱뚱한 등을 구부리고 탁자에 기대해 있었다. 하지만 하루 연기를 하면 괜찮다니까 제가 명인한테 하루 연기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드려볼까요? 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직접 명인한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명인 방으로 가서 앉자마자 실은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서 하고 나는 말을 꺼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고 주제넘은 짓입니다마는 내일 대국을 모레로 연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오닥개 씨가 하루만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데리고 온 어린애가 병이 나서 열이 높아 오닥개 씨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오닥개 씨 자신도 배탈이 났다고 해요. 명인은 멍청한 얼굴로 듣고 있더니 좋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나는 뜻밖이었다. 일은 너무나 쉽게 끝났지만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여 명인 부인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명인은 날짜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인 오닥개 칠단에 대해서도 그 뒤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하루 연기하는 것 좀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 하지만 명인은 그동안 기다림에 지쳐 있다가 드디어 내일이라는 긴장이 좌절을 당하는 꼴이므로 승부를 다투는 중에 있는 기사로서는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다. 진행 담당자는 명인한테 말을 꺼내지 못했을 정도였다. 내가 부탁을 하러 온 것은 어지간히 사정이 따분한 까닭인 줄로 명인도 짐작을 했음에 틀림이 없으나 명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승낙해준 태도는 내 가슴에 사무쳤다. 나는 진행 담당자들 방에 알려놓고 오닥개 칠단방으로 갔다. 명인은 하루 연기해서 모레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칠단은 뜻밖인 것 같았다. 이것으로 명인은 한 가지 오닥개 씨한테 양보를 한 셈이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적에는 오닥개 씨도 명인한테 양보를 해드리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앓는 어린애 자리에서 병 시중을 들고 있던 부인이 나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했다. 방 안은 흐트러져 있었다. 35. 약속한 모레 11월 25일에 18일부터 따져 1회 만에 바둑이 다시 계속되었다. 이 편인 오노다 6단과 요야모토 6단도 일본 기원 성단대회에서 틈이 생겨 전날 밤부터 와 있었다. 명인은 빨간 비단 방석에다 옆에는 보라색 팔걸이를 놓고 마치 성녀의 자리 같았다. 원래 혼인복 가게는 메이진 고도코로 초대인 니치카이 즉 산사 명인 이래로 성적에 들어있었다. 지금 명인도 득도하여 니치온이라는 성명으로 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야타 간사는 말했다. 대국실에는
생애 일편산수라는 한포 글씨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처진 글씨를 보면서 그것을 쓴 다카다 사나의 박사가 중태라고 신문에 나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 또 하나의 액자는 주슈 미시마 다케시 박사의 이토 12성의 기, 다음 8조 방에는 운수의 방랑을 읊은 시족자가 걸려 있었다. 명인 옆에는 커다란 타원형으로 생긴 오동나무 화로, 또 감기 기운이 있는 것을 조심해서 뒤에는 길쭉한 화로를 놓고 수정기를 냈다. 좋도록 하시라고 칠단이 권하는 대로 목도리를 두르고 명인은 안감은 틀실, 바깥은 두루마리 비슷한 방한복에 감싸여 있었다. 미열이 있다고 한다. 흑 105의 봉수를 풀고 명인은 106을 2분 만에 두었는데 오다케 칠단은 또 장고에 들어가서 이상한데 시간 만료로군. 제 아무리 혹을 일하지만 40시간 만료에는 놀랐는걸. 천지 개벽 후 처음이겠지. 공연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가? 단 1분으로 둘 수 있는 장면인데 라고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날씨는 흐리고 제주 직박구리가 아까부터 울고 있었다. 복도에 나가보니 연못가에 때 아닌 철쭉이 2송이 피어 있었다. 꽃봉오리도 있었다. 노랑 할미새가 복도 가까이 다가왔다. 온천물을 끌어올리는 모터 소리가 멀리 들린다. 칠단은 107에 1시간 3분을 소비했다. 흑 101과 오른쪽 아래 100의 형태를 침범한 선수로 14호호, 흑 107로서 자하기 위해 집을 확대한 수가 후수로 약 20호. 이 커다란 실리는 둘 다 흑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 보고 있었는데 과연 흑이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백에게 선수가 넘어갔다. 명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어 어느덧 얼굴이 적동색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보로의 살이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소리, 중이 북을 치고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명인은 47분 만에 두었다. 명인이 이 토에서 단 한 번 장고한 수였다. 그런데 다음 흑 109에 오다케 칠단은 또다시 2시간 43분을 소비하여 그 점이 봉수가 되었다. 이날은 겨우 4숫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소비 시간은 칠단이 3시간 46분인데 명인은 1시간도 차지 않은 49분이었다. 여기가 중요한 고비라고 할 장면이 자꾸 나오는 걸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어려워 라고 점심 휴식 때 일어나면서 칠단은 반농담으로 말했다. 108은 자상기의 흑을 위협하여 가운데 흑 세력을 삭감시키는 2가지 함축에 보태어 좌변백의 수비를 겸한 매우 효과적인 점이었다. 오청원의 해설에도 이 108은 매우 어려운 장면이다. 과연 이 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도 적지 않은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36. 사이에 이틀 쉬고 사흘째 대국날 아침 명인도 칠단도 둘 다 배가 아프다고 했다. 오다케 칠단은 그 때문에 5시부터 잠이 깼다고 한다. 흑 109의 봉수를 풀어 판에 놓더니 칠단은 곧 학가마를 벗고 화장실에 갔는데 자리에 돌아와서 110을 보고 벌써 두셨나요? 하고 놀랐다. 자리를 뜬 새에 실내에서 라고 명인은 말했다. 칠단은 팔짱을 끼면서 바람 소리를 듣고 아직 고가라시, 이 고가라시는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부는 바람입니다. 아직 고가라시가 아닌가? 이젠 고가라시라 불러도 되겠죠? 11월 28일이니까. 지난밤 서풍은 아침에는 자기 시작했으나 이따금 하늘을 건너갔다. 108로서 자상교의 흑이 공격을 받았으므로 칠단은 흑 109, 흑 111로 지켜 완전히 살았다. 이 기의 흑 형태는 백이 뛰어들면 죽든지 패가 나든지 묘수풀이의 문제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어려운 장면이었다. 아무래도 이 귀에 손질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오래된 빚돈 같으니까. 빚돈에는 큰 이자가 붙으니까 하고 흑 109의 봉수를 풀었을 때 오다케 칠단은 말했다. 그리하여 이 귀의 수수께끼도 흑이 해소하여 평온하게 수습이 됐다. 오늘은 보기 드물게 오전 11시 전에 5수 진척되었다. 그러나 흑 115는 드디어 지금부터 승패를 걸고 백의 커다란 형태를 흑으로부터 삭감해가는 시기이므로 칠단은 쉽게 둘 리가 없다. 명인은 흑이 두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타미의 장어 요리를 하는 주바쿠나 자와쇼 같은 풍미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차가 요코하마까지 밖에는 닿지 않으며 거기서부터 가마를 타고
오타하라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타미에 도착했다는 옛날 이야기도 나왔다. 내가 13살이든가 그 무렵이니까 50년 전. 아주 옛 이야기군요. 제 아버지가 태어났을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까 할 시절 하고 오답게 칠단은 웃었다. 칠단은 생각하는 동안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두세 번 일어났다. 자리에 빈 그 틈의 명의는 어지간히 끈기가 있는 걸 벌써 1시간 더 지났지요. 곧 1시간 반입니다. 하고 기록계 소녀가 대답할 때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소녀는 그 묘한 시한계로 긴 사이렌을 계량하여 꼭 1분간 울립니다. 덜컥 할 때가 55초입니다. 자리에 돌아온 칠단은 사롬의 칠을 이마에 발라 부비고 손가락을 조여 소리를 냈다. 안약 스마일도 옆에 두고 있다. 이래서는 12시 30분 점심 휴식 시간까지 두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으려니까 12시 8분에 돌소리도 높이 두었다. 팔걸이에 의지하고 있던 명희는 하고 절로 반응을 나타냈다. 안점체를 바로잡고 턱을 당기고 윗 눈꺼풀을 벌리고 뚫어지게 판을 들여다보았다. 명희의 눈꺼풀은 두꺼우며 속눈썹부터 눈알에 이르는 깊은 선은 그 응시를 투명하게 비추었다. 흑 115는 어디까지나 견고한 수인데 100은 강력하게 가운데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점심 휴식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 일단 바둑판 앞에 앉았다가 오답게 칠단은 방에 돌아가서 목에 약을 바르고 왔다. 안약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회로를 2개 품에 넣고 있었다. 116은 22분, 그로부터 120까지는 빨랐다. 120은 온순하게 늦추어 받는 게 보통형이지만 명희는 오히려 꼴사나운 삼각으로 음하게 눌렀다. 성부를 가리는 고비에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태도다. 늦추어서는 한 집 이상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바둑에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 또한 미묘한 성패의 가름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한 수를 명희는 단 1분에 두었으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거기에다 120을 두자마자 명희는 목산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네모진 바둑판을 따라 부지런히 시선을 옮기면서 계산을 한다. 그 목산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다. 한 집 안팎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여기서 100이 2집 정도 버티게 되어서는 흑도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답게 칠단은 몸부림을 하고 그 동그란 동 안에 처음으로 파란 핏줄이 돋아났다. 부채 소리가 거칠게 초조해졌다. 추위를 타는 명인도 부채를 펴고 신경질적으로 부채질을 했다. 나는 두 사람을 차마 쳐다볼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명인은 긴장을 풀고 편한 자세로 돌아갔다. 둘 차례인 칠단은 생각을 하자면 한이 없어 더워졌는 걸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화오리를 벗어던졌다. 거기에 따르는 동작처럼 명인도 두 손으로 목덜미 옷깃을 뒤로 치켜 올려 목을 내밀었다. 좀 우스꽝스러운 동작이었다. 덥다 더워 또 오래 걸리는데 곤란한 걸 나쁜 수를 둘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고 오답게 칠단은 초조한 마음을 억제하는 듯 보였다. 1시간 40분의 장고 후 오후 3시 43분에 흑 121의 수를 봉했다. 이토에서 다시 두기 시작한 후 사흘째 대국은 흑 101부터 흑 121까지 21수 진척되어 그 소비 시간은 흑 11시간 48분에 대해서 100은 다만 1시간 37분이었다. 보통 바둑 같으면 오답게 칠단은 겨우 11수만으로 시간이 만료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100과 흑 소비 시간의 너무나 큰 차이는 명인과 칠단의 무슨 심리적인 원인이나 무슨 생리적인 원인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원래는 명인도 시간을 써서 궁리를 하는 기풍이었다. 37. 밤마다 서풍이 불었다. 그러나 12월 1일의 대국날 아침은 어디엔가 아지랭이가 끼고 있을 듯이 화창했다. 명인은 어제 낮에 장기를 둔 뒤에 거리에 나가서 당구를 치기도 했다. 밤에는 11시까지 이와모토 6단, 무라시마 5단, 야하타 간사들과 어울려 마작을 두었다. 오늘 아침에는 8시 전에 일어나서 마당을 소요했다. 마당에 고추 잠자리가 떨어져 있었다. 오답게 7단방은 2층인데 그 밑에 있는 단풍나무는 잎이 아직도 반은 파랬다. 7단은 7시 반에 일어났다. 복통이 심해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책상 위에는 약이 10종류나 놓여 있다. 노명희는 이럭저럭 감기도 나아진 모양인데 젊은 7단의 몸은 여러 가지 고장이 생겼나 보다. 명인보다 7단이 훨씬 더 신경질적인 것은 두 사람 체격의 외양에 따르지 않는다. 명인은 대국장을 떠나서는 국면을 잊어버리려고 애써 다른 성부놀이에 파묻힌다. 자기 방에서는 바둑돌에 손을 대지 않는다.
7단은 쉬는 날에도 바둑판을 향하여 진행 도중에 있는 국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 같다. 나이뿐 아니라 기질도 다른 모양이다. 콘돌 비행기가 도착했다지요? 어젯밤 10시 반에 무척 빠르군요. 하고 명희는 초하룻날 아침 진행 담당자들 방에 이야기를 하러 왔다. 이 콘돌 비행기는 독일의 장거리 비행기입니다. 동남쪽으로 향한 대국실 미닫이에는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바둑을 시작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야하타 간사가 봉인을 대국자에게 보인 다음 봉투를 뜯어 기보를 들고 판 앞으로 다가들면서 흑 120일의 봉수를 기보 위에서 찾았으나 보이지 않는다. 봉수는 둘 차례에 닿아 있는 기사가 상대에게도 진행 담당자에게도 보이지 않게 자기가 직접 적어서 봉투에 넣는다. 지난번 봉수를 할 적에 오다케 7단은 복도에 나가서 쓰고 있었다. 그 봉투에 대국자가 봉인을 하고 다시 그것을 큰 봉투에 넣어 야하타 간사가 봉인을 한다. 그것을 다음 대국날 아침까지 여관 금고에 맡겨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인도 야하타 간사도 오다케 7단의 봉수는 모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이리저리 추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는 한다. 하물며 흑 120일의 봉수는 과연 어디에 두어질 것인가? 이 바둑의 클라이맥스로서 관전하는 우리들도 숨막히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던 수이다.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데 야하타 간사는 조급하게 들여다보면서 쉽게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겨우 눈에 띄어 아 여기 하고 흑돌이 판에 놓인 뒤에도 판에서 조금 떨어진 나에게는 어디에 놓였는지 모르겠다. 그 위치를 알게 된 다음에도 무슨 의미로 거기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야흐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중원에서 아무 관계도 없이 멀리 떨어진 상변에 두어진 것이다. 마치 팩감을 쓴 것 같은 수라는 게 아마추어의 눈에도 느껴지자 나는 갑자기 가슴이 흐려지고 물결이 일었다. 오다케 7단은 봉수를 위한 봉수를 둔 것인가? 봉수를 전술로 쓴 것인가? 비겁하고 천한 짓이라고 나는 의심을 했다. 중앙 어디에 둔 줄 알고 하고 야하타 간사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바둑판에서 물러났다. 오른쪽 아래에서 중앙으로 향해 솟구쳐 있는 벽의 커다란 형태를 흙이 삭감하려고 나아가는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므로 다른 데 손이 뻗칠 리가 없다. 야하타 간사가 중앙에서 오른쪽 아래 싸움터만 찾은 것은 당연했다. 명의는 흑 121에 대하여 122로 상변의 벽에 집을 만들었다. 손을 빼면 8집 나 있는 그 100마리 죽어버린다. 패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7단은 바둑통에 손을 넣어 돌을 지었는데 다시 또 한참 생각을 했다. 명의는 무릎에 두 주먹을 쥐고 고개를 기울이면서 호흡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흑 123은 3분. 역시 백의 영토를 삭감하는 전투로 되돌아와서 우선 오른쪽 아래를 침범했다. 그리하여 흑 127로서 다시 중앙으로 향했다. 또 흑 129로서 마침내 백의 영토 속에서 끊는 수를 두었다. 아까 명인이 120으로서 빈 삼각으로 버틴 그 머리를 끄는 것이다. 100으로부터 120 강한 억압을 착당했기 때문에 흑도 강력하게 123 이하 129에 이르는 수단을 취하기로 결심을 굳혔을 것이다. 이런 수단도 형세가 미시한 바둑에서는 흔히 본다. 승부를 내려고 하는 적극적 태도다라고 오청은 6단은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명인은 흑의 필사적인 끊음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손을 빼어 우변으로 역습하여 흑의 진로를 막았다. 나는 악 하고 놀랐다. 전혀 얘기하지 않은 수이다. 뭔지 명인의 기백에 일격을 당한 것처럼 몸이 긴장되는 느낌이었다. 오다케 7단의 독자적인 습격을 의미하는 129에도 명인은 빈틈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끝내기를 밀고 나간 것인가? 혹은 자기도 상처를 각오하면서 적을 쓰러뜨리는 서로 부딪히는 강렬한 투쟁을 스스로 청한 것인가? 이 130은 승부를 촉구하는 수라기보다 무언지 명인의 분노를 나타내는 수로 보일 정도였다. 야단 낳는 걸 야단인데 이거? 하고 오다케 7단은 되풀이해서 말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일어날 적에도 야단 났습니다. 무슨 수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천동지의 사태가 벌어질까 봐 공배를 메웠기 때문에 거꾸로 내 팔이 비틀려 잡혔어. 이 표현인 이와모토 6단도 탄식하듯 말했다. 전쟁이란 이런 거겠지요? 실전에서는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돌발해서 그게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130이 그것이었다. 대국자 자신들의 계획도 연구도
아마추어는 물론 전문 기사들의 모든 예상이 이 한 수로서 삽시간에 흩날려 버렸다. 130의 한 수가 불패의 명인의 패착이었다는 것은 아마추어인 나는 아직 알 리가 없었다. 38. 그러나 국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왠지 모르게 명인을 따라갔던 것인지, 명인이 자연히 우리들을 이끌었던 것인지, 명인은 방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이 바둑도 마지막입니다. 오다께서의 봉수로 버리고 말았어요. 일껏 공들여 그리던 그림에 먹을 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소리는 낮으나 엄격하게 말했다. 그 수를 보았을 때 나는 차라리 내던져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만 끝내버리자는 의미로 던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처 결심을 못하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야타 간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고의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혹은 또 둘 다 있었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어떻든지 우리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런 수를 봉에 두고 이틀 동안 쉬는 사이에 연구를 하려는 거예요. 교활한 짓. 하고 명인은 말을 뱉어냈다. 우리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인 말에 맞장구를 칠 수는 없고 칠단을 변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명인에게 동감이었다. 다만 명인이 그때 내던져 버릴까 하는 정도로 격심하게 분노를 하고 또 낙담을 했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었다. 바둑판을 향한 명인은 얼굴이나 동작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명인의 그만큼이나 큰 마음의 동요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기는 야타 간사가 흑 121의 봉수를 기부해서 찾아 헤매다가 겨우 발견해서 둔 그쪽으로 우리들도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명인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명인은 다음의 122를 노타임, 즉 1분 이내에 두었다. 명인의 동료가 우리들 눈에 띌 여유가 없었다. 그것도 야타 간사가 봉수를 발견하고서부터 따진 1분이 아니고 시간을 재기까지 조금 텀이 있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명인은 짧은 순간에 마음의 충격을 억제하여 대국하는 태도는 허물어뜨리지 않았다.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바둑을 두던 명인한테서 뜻밖에도 분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 가슴이 뭉클했다. 6월부터 12월 이날까지 이 인택이 바둑을 두어온 명인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감동적으로 보였다. 명인은 이 바둑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그 감흥이 차츰 높아져서 긴박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그림에 비해서 말하면 갑자기 먹칠을 당한 것이다. 바둑도 흑과 백이 서로 교대해서 두어 나가는 가운데 창조의 의도나 구성이 있고 음악과 같은 마음의 흐름이나 곡조가 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뛰어들거나 이중주의 상대자가 벼랑간 기묘한 가락으로 휘젓거나 하면 그 조화가 깨어져 버린다. 바둑은 상대가 수를 잘못 보거나 수를 빠뜨린 까닭으로 해서 잘 되어가던 명국이 졸작이 되어버리는 예도 볼 수 있다. 오다케 7단의 흑 121은 어떻든지 모두가 뜻밖이어서 놀라고 수상히 여기고 의심을 했으므로 그런 바둑의 흐름이나 곡조를 뚝 끊었다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봉수는 바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무리를 일으켰다. 우리들 아마추어에게는 바둑이 거기까지 진행한 장면에서 흑 121이라는 수는 어떻든지 이상하고 부자연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문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장면에서 흑 121을 선수로 두어두는 시기라고 보는 이도 뒤에는 나타났다. 오다케 7단은 대국자의 감상에서 흑 121의 수는 언젠가 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충은 6단의 해설에는 그 100이 먼저 5의 1, 6의 1로 젖혀 이은 뒤에는 흑이 121을 두어도 100은 122로 받지 않고 8의 1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흑이 그것을 패감으로서는 효력이 적어진다고 흑 121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오다케 7단도 그런 의미로 두었으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었다. 다만 지금 막 중원에서 전투가 벌어져 있는 중이고 봉수였기 때문에 명인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점을 두고 일단 중지하는 수, 그날 마지막 수가 어려운 경우에 임시 변통으로 흑 121 같은 수를 우선 두어두면 사흘 후 다시 계속할 때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두어야 했을 수를 충분히 연구할 수가 있는 셈이다. 일본 기원의 성단 대회 같은 대국에서도 제한 시간이 1분으로 절박하여 초에 쫓기는 형편에 이르면 견디다 못하여 패감 비슷한 수를 두어서 그것으로 수명을 1분 연장시키는 기사가 없지도 않다. 중단하는 시기나 봉수를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의식적으로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규칙은 새로운 전법을 발달시킨다. 이 토에서 이 바둑이 다시 계속된 후로 4번이나 연달아 흑이 봉수를 하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명인 자신이 100, 120의 수를 늦추어서 둬서는 이미 만족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비참한 형세가 긴장된 장면에서 바로 그 다음 수가 흑 121이었던 것이다. 어떻든지 오답계 7단의 흑 121이 그날 아침 명인을 분노케 하고 낙담케 하고 동력케 한 것은 사실이었다. 명인은 바둑을 끝마친 뒤의 강평에서는 흑 121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1년 후에 명인 위기전집의 실전선집에서는 흑 121은 지금이 선수 효과를 내는 기회였다고 뚜렷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두지 않고 시기를 뒤로 미루어 백이 먼저 젖히고 이은 뒤에는 흑 121이 선수 효과가 듣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국 상대자인 명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바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명인이 화를 낸 것은 그때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오답계 7단의 심사를 의심한 것은 화가 난 나머지 착오를 일으킨 것이었다. 명인은 그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 여기서 특별히 흑 121의 수에 언급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전 선집이 출판된 것은 인퇴기로부터 1년 후 그리고 죽기 반년쯤 전이었으므로 흑 121 때문에 오답계 7단이 한간의 무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회상하여 이제 와서는 온건하게 그 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오답계 7단이 말하는 언젠가가 과연 명인이 말하는 지금이었는지 아마추어인 나에게는 아직도 다소 수수께끼다. 39. 어떻게 해서 명인이 100, 130의 패착을 두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수수께끼인 것 같다. 명인은 이 수를 27분 생각하여 오전 11시 34분에 두었다. 반시간 가까이 궁리한 끝에 착오를 범한 것도 우연이지만 명인은 왜 1시간 더 기다려서 점심시간으로 넘기지 않았는가 하고 나는 뒤에 아쉬워했다. 바둑판을 떠나서 1시간 휴식을 했더라면 정착을 두었을 것이다. 백의 제한시간은 아직 23시간이나 남아있다. 1시간이나 2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명인은 점심 휴식 시간을 전술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흑 131의 수가 점심에 걸렸다. 100, 130은 역 끝내기 같은 수로서 오답계 7단도 팔을 비틀려 잡혔다고 말하고 5층은 6단도 여기는 미묘한 장면이다. 말하자면 흑으로부터 129로 끊긴 순간에 130으로 선수 효과를 낸 듯한 의미가 백에게는 있다고 해설을 했지만 흑이 필사적으로 끄는 수에 대해서 백이 손을 뺄 여지가 있을 리가 없다. 비차간에 집중된 힘이 서로 버티고 있는 장면에서 한쪽이 힘을 빼면 그쪽으로 와그르르 무너진다. 이 투에서 바둑이 다시 계속된 후로 오답계 7단은 단연한 것을 또 단련하고 끈덕진 데다 더 끈덕지게 버티어 한 수 한 수가 신중하고 확실했다. 그리하여 흑의 잔뜩 긴장된 힘의 폭발이 곧 129로 끄는 점이었다. 백이 130으로 거기에서 손을 뺐을 때 우리들이 악 하고 놀랄 만큼 7단은 질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이 우변의 흑 4점을 잡으면 흑은 중앙에서 백의 영토를 짓밟을 따름이다. 7단은 백의 130을 받지 않고 흑 129를 131로 뻗었다. 그랬더니 명인은 과연 100, 132로 중앙을 수습하는 데 손을 되돌렸다. 100, 130으로 흑 129를 받아두었더라면 괜찮았던 것이었겠지. 명인은 강평에서 100, 130은 패착으로 본다. 이 수로는 우선 15의 9로 끊어 응수를 다시 내야 할 수순이었다. 흑이 가령 15의 8로 받으면 그때 가서 130을 두는 게 정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다음에 흑이 131로 뻗어도 백은 흑이 16의 12로 젖히는 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유히 12의 11에다 두어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어떤 변화를 살펴보아도 이 기보보다는 국세가 복잡하게 되어 매우 미시한 승부를 다투는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흑 133 이하 엄한 침략을 당한 것은 그야말로 백의 치명상이었다. 그 후 수습의 노력에서나 이미 파탄이 난 것을 회복할 도리가 없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백의 운명적인 한 수는 명인의 심리나 생리의 파탄이었는지도 몰랐다. 강력한 수로 보이기도 하고 은근한 함축성을 지닌 수로 보이기도 하는 백의 130은 줄곧 수비의 입장을 지켜온 명인이 공세를 취하려 한 것인가 하고 그때 아마추어인 나에게는 생각되었는데
또한 명인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거나 우라통을 터뜨렸거나 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그런데 이 수도 백으로부터 흙을 한 군데 끊어두었더라면 그것으로 괜찮았다고 한다. 이 130의 패착은 오다케 7단의 봉수에 대해서 아침부터 화가 난 영향이 미친 것은 설마 아니겠지만 결국은 모를 일이다. 명인 자신도 자기 마음속에는 운명의 물결이나 우연이라는 미신이 통과하는 바람결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명인이 130을 둔 뒤에 어디선가 솜씨 있는 샤쿠하치 소리가 들려와서 바둑판에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조금 완화시켰다. 명인은 귀를 기울이고 높은 산에서 골짜기를 굽어보면 오이나 가지꽃이 지금 한창이라는 것을 샤쿠하치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연습을 합니다. 샤쿠하치보다 구멍이 하나 적은 게 있는데 그걸 히토요길이라고 불러요 하고 무엇을 회상하는 얼굴이었다. 흑 131의 수에 오다케 7단은 사이에 점심 휴식 시간을 끼어 1시간 15분 공을 들여 오후 2시 일단 돌을 지었다가 글쎄 어떨까 하고 잠깐 또 생각하여 1분 후에 두었다. 그 흑 131을 보더니 명인은 가슴을 꼿꼿하게 세운 채 고개를 쑥 내밀고 오동나무 화로 가장자리를 초조하게 두드렸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목산을 했다. 흑 129로 끄는 100 빈삼각의 다른 한쪽을 흑 133으로 끊어 103점을 단수로 몰고 그로부터 흑 139까지 단수로 줄곧 몰고 나가다가 오다케 7단이 말하는 경천동지라고 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흑은 백의 윤곽 한가운데로 돌입했다. 나는 와그르르 하고 백의 진영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꼈다. 140으로 반듯하게 달아날 것인지 옆에 있는 흑 2점을 잡을 것인지 명인은 자꾸만 부채 소리를 내면서 모르겠네, 마찬가지겠지, 모르겠어 하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뜻밖으로 빨리 28분에 두었다. 이었고 3시가 되어 간식이 나왔다. 명인은 7단에게 이 찐 초밥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뱃속이 나빠요. 초밥으로 고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명인은 말했다. 오다케 7단은 명인이 둔 140을 보고 여기서는 봉수가 되는가 했더니 두시네요. 척척 두어 나가시니까 제가 괴롭습니다. 상대가 지체 없이 두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144까지 명인이 두어버리고 흑 145가 봉수가 되었다. 오다케 7단은 돌을 쥐고 두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에 잠겨 그날 시간이 끝났다. 7단이 복도에 나가서 봉수를 하는 동안에도 명인은 엄한 시선으로 판을 둘러보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랫 눈꺼풀이 충혈이 돼서 조금 부스부스했다. 이 투에서 둔 대국에서는 명인은 자주 시계를 보았다. 40. 오늘은 끝마칠 수 있으면 끝마쳐버릴 생각입니다. 라고 12월 4일 아침 명인은 진행 담당자에게 말했다. 오전 대국 중에 오다케 7단에게도 오늘은 아주 끝내버립시다 라고 말했다. 7단은 조용히 수긍을 했다. 대체로 반년에 걸친 이 바둑도 마침내 오늘은 끝이 나는가 하니 충실한 관전 기자인 나도 가슴이 절박했다. 거기에다 명인이 패배한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아직 아침이었는데 7단이 바둑판을 떠나 화장실에 간 틈에 명인은 우리 쪽을 보고 다 끝났어, 둘 데가 없어요 하고 가볍게 미소를 머금었다. 언제 이발사를 불렀는지 오늘 아침 명인은 중처럼 머리를 깎아버리고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 그대로 긴 머리를 가르고 흰 머리를 염색을 하고서 이토해 왔던 것인데 갑자기 극히 짧은 네모꼴 머리가 되어 있다. 명인에게도 연극적인 꾸밈새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인지 깨끗하게 씻어낸 것 같아서 반들반들 윤기가 돌아 훨씬 젊어 보였다. 4일은 마당에 있는 매화도 한두 송이 꽃이 피고 일요일이다. 토요일부터 조금 손님이 붐볐으므로 오늘은 대국실을 신관으로 옮겼다. 명인이 들어있는 옆방, 언제나 내가 자는 방이다. 명인방은 신관을 쑥 들어간 끄트머리인데 바로 그 위인 2층방 2칸도 전날 밤부터 바둑 진행 담당자들이 들어있었다. 말하자면 다른 손님을 넣지 않고 명인의 잠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오다케 7단방은 신관 2층이었는데 어젠가 그저께로부터 아래로 옮겼다. 몸이 좋지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귀찮다고 한다. 신관은 정남향으로 마당이 튀어 있으므로 바둑판 가까이까지 해가 비춰들었다.
흑 145의 봉수가 풀리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명희는 고개를 기울이고 판을 응시하면서 생각하는 표정으로 근엄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오닥교 7단도 승리를 확신하기 쉬운 단계에 들어가 있으므로 두는 속도가 빨랐다. 드디어 끝내기로 들어간 기사의 긴장된 태도는 포석이나 중반 때와는 또 다르다. 잔뜩 줄을 당긴 신경이 번쩍이고 앞으로 밀려 나온 자세에도 더욱 처절한 모습이 있다. 날카로운 단도가 교차하는 것처럼 호흡이 가쁘게 높아져 간다. 지혜의 불꽃이 튀는 것을 보는 느낌이다. 보통 바둑 같으면 오닥교 7단은 나머지 1분의 시간을 가지고 백수를 끌고 나가는 추격전 솜씨를 발휘할 장면이지만 이 바둑에서는 7단도 아직 6, 7시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끝내기로 들어가니까 서두르는 신경의 여울 물결을 타게 되어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이다. 자기가 자기를 재촉하듯 언뜻 바둑통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자주 있었다. 명인도 일단 돌을 집었다가 한참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이런 끝내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민첩한 기계나 날카로운 수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으며 거기에다 질서정연한 미감이 상쾌하다. 바둑은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말수간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는 곁눈질도 하지 않고 오직 판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기사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 흑 177부터 180으로 진행할 무렵 오닥교 7단은 무엇인지 절로 넘치는 생각에 황홀한 모양으로 둥글고 풍부한 얼굴이 원만하고 충실한 부처의 얼굴처럼 보였다. 예도의 절대적인 기쁨 속에 들어갔는지 무엇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훌륭한 얼굴이었다. 뱃속이 불편한 따위는 생각이 나지도 않는 것 같다. 그 조금 전에 오닥교 부인은 걱정스러워서 방에 있을 수가 없는지 마당을 거닐면서 예의 잘생긴 모모타로 아기를 안고 멀리서 대국실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긴 사이렌 소리가 마침 끝난 순간에 186을 둔 명희는 문득 얼굴을 쳐들더니 비어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고 이쪽을 향해서 상냥스럽게 불렀다. 오늘은 오노다 6단이 가을 성단 대회를 끝내고 입회하러 와 있다. 그 밖에 야하타 간사, 고이, 스나다 두 기자, 도쿄 니치니치의 이토 통신원 등 이 바둑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시각각으로 절박해가는 종반을 구경하고 있다. 옆방에는 비좁게 한 덩어리가 되어 미닫이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 명희는 그 사람들에게 이리 들어와서 구경하라는 것이었다. 오닥교 7단의 부처 같은 얼굴도 삽시간에 사라지고 다시 투지를 충만시켜 힘을 쓰고 있었다. 명희의 조그만 몸집은 확고부동하게 안정된 자세의 표현으로 오히려 주변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커다랗게 보이고 자꾸만 목산을 하고 있었다. 7단이 흑 191을 두니까 명희는 고개를 바둑판 위에 늘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더니 무릎을 들이밀었다. 두 사람의 부채를 울리는 소리가 격렬하게 엇갈렸다. 흑은 195로 점심 휴식 시간이 되었다. 오후는 전에 두었던 대국실, 구관 6호실로 옮겼다. 정오가 지나서부터 날씨가 어려 까치가 자꾸만 울었다. 판 위에 전등을 켜었다. 100촉은 너무 밝기 때문에 60촉이다. 희미하게 돌 빛깔을 띤 그림자가 판에 비쳤다.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여관의 사리어인지 아랫목 족자도 갈리어 교아파다 교쿠쇼가 그린 두 폭의 산수화가 걸려있고 장식물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불상, 그 옆에 있는 인삼, 오이, 토마토, 표고, 파드등 나물 따위가 수북하게 겹쳐 있었다. 이 바둑 같은 큰 성부에서는 종국이 가까워지면 잔인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명희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태도만 봐서는 명인이 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00수 무렵부터 명인도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도리도 처음으로 풀고 절박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명인의 자세는 여전히 의젓하여 허물어지지 않았다. 흑 237 마지막 수가 놓였을 적에는 명인은 이미 조용했다. 그래야 아무 말 없이 공배를 하나 채운 순간에 오노다 6단이 5집인가요? 5집 하고 명인은 나지기 말하고 부스부스한 눈꺼풀을 치켜들더니 그 이상 개가를 해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끝난 시간은 오후 2시 42분이었다. 이튿날 대국자의 감상을 진술한 뒤에 명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개가를 하지 않고 5집이라고 했지만 목산으로는 168호에 흑 73호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집을 지어보면 더 적겠지 하고 손수 개가를 해보았다. 그 결과는 흑 56호, 151호가 되었다. 5집 차가 생길이라고는 130의 패착으로 인해서
흑이 백의 윤곽을 깨뜨리기까지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130 뒤에 160수 무렵에서 17의 11 선수로 끊어야 할 것을 서두르지 않은 것도 실수였으며 패차를 다소 줄이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명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130의 패착을 두고서도 5집 내지 석집 정도의 차이였을 이치니까 100이 130의 패착을 범하지 않고 경천동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바둑의 성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흑의 패배인가? 아마추어로서는 모를 일이지만 나는 흑이 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닥의 7단이 이 바둑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한사코 흑이 이길 줄로 나는 거의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65세의 노명인이 병고에 시달리면서 현역의 제1인자가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을 상대방 선착의 효력을 거의 극복하는 데까지 잘도 두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흑의 악수에 편성해서가 아니고 백이 무슨 술책을 쓴 게 아니고 절로 미묘한 승부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병든 몸이 불안했기 때문에 끈기가 최후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리라. 불패의 명인은 이 인퇴기에서 패배를 했다. 명인은 항상 제2위 사람, 즉 자기 다음에 뒤따르는 자만은 전력을 다해서 치는 주의였다고 합니다. 라고 어떤 제자는 말했다. 명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지는 제쳐놓고 명인은 실제 그 생애를 통하여 그것을 실행해 온 것이었다. 바둑이 끝난 이튿날 나는 이토에서 가마쿠라 집으로 돌아오자 66일에 걸친 관정기가 탈고되는 것을 못내 기다렸다가 이 바둑에서 달아나는 것처럼 이세 교토로 여행을 떠났다. 명인은 그대로 이토에 머물며 체중도 반관 늘어서 팔관 500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판과 돌 20불을 가지고 다치고 병든 병사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소를 위문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쇼와 13년 말에는 이미 그런 요양소로 온천여관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지막 글입니다. 41. 인퇴기 다음 해라고 하지만 정월이니까 1년 남짓 뒤인데 명인의 매제불되는 다카시 사단이 가마쿠라 자택에서 바둑을 가르치고 있는 그 연초 모임에 명인은 제자인 마에다 6단과 무라시마 5단을 데리고 참석을 했다. 정월 초일에였다. 나는 거기에서 오랜만에 명인을 만났다. 명인은 교수 바둑을 두 판 두었는데 고단해 보였다. 돌을 단단히 손가락에 짚지를 못하고 가볍게 떨어뜨리는 그 돌에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았다. 두 판째는 어깨로 숨을 쉴 때가 있었고 눈꺼풀이 조금 부풀었다.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으나 나는 학고내 때 명인이 생각났다. 명인의 병은 낫지 않고 있다. 오늘은 아마추어를 상대로 하는 연습 바둑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명인은 곧 무아의 경지로 들어갔다. 바닷가 호텔로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 되어 두 판째는 흑 130의 수로 끝을 냈다. 강한 아마추어 초단을 상대로 넉점 접은 바둑이었다. 흑은 중반에서 힘이 나는 기풍으로 백 세력의 윤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백이 좀 불리한 형세가 되어 있었다. 흑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고 내가 다카시 사단에게 물었더니 그래요, 흑이 이겼어요. 흑이 우세해서 백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라고 사단은 말했다. 명인도 정신이 멍청해지셨어요. 전과 달라서 기운이 물러요. 이젠 정말 바둑 못 두시겠어요. 역시 그 인퇴기 뒤에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잡수신 것 같지요? 네, 요즘은 착한 할아버지 꼴이 되셨어요. 인퇴기에 이겼더라면 아직 그렇지도 않겠지만 바닷가 호텔에서 작별을 하며 언제 한번 아타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는 명인과 약속을 했다. 명인 내외는 1월 15일 아타미 우로코야 여관에 도착했다. 나는 그 전부터 쥬라쿠에 머물고 있었다. 16일 오후 나는 아내와 둘이서 우로코야로 방문을 했다. 명인은 당장 장기판을 꺼내어 두 판을 두었다. 나는 장기가 약하기도 하고 기분이 내키지도 않으므로 말을 두 개나 떼고서도 형편없이 지고 말았다. 명인은 저녁을 먹고 가라고 자꾸 붙잡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푸근한 날 주바쿠나 다케바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명인은 장어를 좋아했다. 내가 돌아간 뒤에 명인은 더운 목욕탕에 들어갔다. 부인이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받치면서 목욕을 했다 한다. 이윽고 자리에 누워 명인은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쁘기 시작했다. 그래야 이틀 후 아침 날이 새기 전에 운명했다. 다카시 사단이 전화로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덧문을 열고 보니까 아직 날이 새지 않았었다. 그저께 방문한 일이 명인 몸에 해로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께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라고 명인께서 무척이나 소매를 붙잡으시더니 하고 아내는 말했다. 그랬었군.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억지로 와버린 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여한테 분부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었겠지요. 그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날씨가 추워서 명인 몸에 어떨까 염려했던 거야. 그렇게 알아주셨을까요? 일껏 저녁이나 같이 할 생각이었는데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정말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따를 걸 그랬어요? 뭔지 쓸쓸하신 게 아니었던가요? 쓸쓸해 보였지. 하지만 그건 언제나 그랬으니까. 추운데도 현관까지 나오셔서 그만해 이젠 싫다 싫어. 이젠 사람이 죽는 건 싫다. 명인의 이후에는 그날 도쿄로 돌아갔는데 여관 현관에서 자동차로 옮겨 실을 때 이부자리에 조그맣게 쌓여 마치 몸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차가 출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꽃이 없구나. 이봐, 꽃집이 어디 있었지? 꽃을 사와요. 차가 출발하니까 빨리 하고 나는 아내에게 시켰다. 아내는 다른 박질하여 돌아왔다. 꽃다발을 나는 명인이 탄 차 안에 있는 부인에게 넘겨주었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5월